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앞세워서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덜 들어가 주차장이 무너지고 신축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물이 새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사에서 이 정도면 중소업체는 어떻겠냐라고 한다는데, 여수에서도 분양가가 수억 원이나 하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누수가 돼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강수량도 많을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큰돈 들여 마련한 내 집인데 모래에 지은 청개구리 엄마 무덤 마냥 비가 오면 입주민들만 엉엉 울어야 할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함께하는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 의회가 시집행부에 대한 예산 결산 검사를 통해서 지난해 순천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때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예산이 증가했다면서 시집행부의 부실한 예산 운영을 지적하고 나섰어요. 네,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 집행부에 대한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순천시의 부실한 예산 운영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순천시 집행부가 2022년도 순천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고 2월 또는 불용 처리되었고, 지난해 예산의 2월과 불용액이 2021년 기준보다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 집행부의 예산 2월과 불용액 증가 사례가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미흡 사례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산 운영에 대한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결산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의 2022년도 예산 2월과 불용액은 2,14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2조 304억 원의 10.5%로 나타났는데, 해당 수치는 전년도인 2021년도 2월 불용액 비율인 10%보다 0.5%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순천시 의회는 순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타 지자체의 2월과 불용 예산이 평균 6.36%에 비하면 순천시의 예산 2월과 불용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입니다. 예, 한 4% 정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10%나 남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천시 집행부가 예산을 짜면서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아니면 실행 가능성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의 시 실무부서의 의혹 과잉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예산 결산 검사를 진행한 순천시 의회는 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한 지자체의 당해년도 지출 계획은 그 해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시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순천시 의회는 예산의 10%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순천시 집행부의 예산 운영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순천시 의회 이봉남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미국의 경우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법률 형태로 확정돼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하고, 순천시의 예산 2월 현상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시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예산 2월 및 불용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월했거나 불용 처리가 빈번한 시 실무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조문했습니다. 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 살림살이가 좀 더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자, 이런 취지겠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가 지자체 교육기관, 지역 경제계의 학교 회생을 위한 협력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네요.
네, 학교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가 학교 회생을 위한 대책을 지역사회에 거듭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보건대학은 최근 교육부와 광양시 관계부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협력팀, 광양보건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양남학원 박두규 임시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교비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구성원들이 받고 있다며 대학이 재정 기여자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은 하락한 대학 이미지를 회복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지역에 상주하는 보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체 재원과 광양시의 재정 지원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광양시에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 역시 광양시가 지방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광양시나 광양제철소 등 기업체와 대학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광양보건대학과 교육당국이 대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원 요청에 대해서 지자체, 광양제철소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광양보건대학의 지원 요청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위기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광양보건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20대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과 기업의 연결고리로 대학이 필요하고 대학이 정상화된다면 교육과 취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광양시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역 내부의 광양보건대 지원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해 당장 현금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광양제철소 역시 대학의 정상화를 전제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대학에 필요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대학으로서는 이래저래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역사회 공감대는 있는데 대학에 자체적으로 우선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여수시 한 팀장급 직원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는데 이어서 3개월 정직이란 중징계가 내려졌네요. 네,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발언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여수시청 팀장급 중견 공무원이 정직 3개월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해당 공무원이 저녁 술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자체 감사와 동시에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인사징계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희롱 발언으로 공직사회에 부담을 준 A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희롱만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수시 팀장급 공무원의 이번 중징계 조치는 지난해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성관련 비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수시 공무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징계 조치로 분석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 조치와 관련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졌다며 공직자들의 언행에 각별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구례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함께할 텐데요. 먼저 천하람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또 시간을 저희가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월간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또 전화로 연결하게 되는데 아쉽네요. 뵙지 못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더 밝은 모습 보면 되죠.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바쁘게 지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막 주안면도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난주에 무안에서 전라남도 선거구 획정 관련해가지고 금요일에 회의를 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좀 터무니없는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왔었어요. 어떤 터무니없는 이야기요? 일단 선거구 획정위원 분 중에도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본인도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신다고 하셨지만 예. 우리가 이제 순천 광양 곡성군의 을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제 순천시 해룡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해룡면 주민들이 시장 선거 때는 순천시장을 뽑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광양을 주로 베이스로 하는 의원을 뽑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 안 된다 이게 네. 얘기를 해왔는데, 그쪽에서도 보면 아니 곡성군의 군민들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가지고 피해보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그 곡성군에는 그래도 최소한 지자체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해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역구를 그 행정구역을 임의적으로 잘라가지고 뭐 언제 복귀가 될지, 순천이 제대로 뭐 분구가 될지, 뭐 따로 또 어디다 떼서 붙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태에 놔두는 게 맞냐, 왜 순천만 맨날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 해서 좀 싸우다가 왔습니다. 제가 원래 온화한 사람인데. 네.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물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냥 현행 유지 의견 비슷하게 민주당의 위탁을 받은 교수님께서 의견을 밝히셔가지고, 이게 순천시 분구 문제가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겠구나,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좀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미 법정 기한 다 넘겼어요. 법 만드는 그렇죠. 사람들이 법을 제일 안 지켜요, 보면은.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네. 자, 하나씩 또 풀어볼 텐데, 먼저 불체포 특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은데, 국민의힘 67명의 의원께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썼는데, 이거는 뭐 단순 소맨십입니까? 아니면 일리가 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쇼맨십인데, 저는 일리도 있고 쇼맨십이기도 하죠. 원래 일리 있는 쇼맨십이군요. 근데 저는 웃겼던 게, 이거 서명 안 한 사람들은 뭔가, 그러게요. 예, 약간 좀 다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인가. 아무튼 그게 저는 하나 조금 뭐랄까요, 좀 웃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는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이거는 내려놓고 자동 가결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자체는 바꿀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나 뭐 돈봉투 의혹이 있는 분들 뭐 압박하는 건 맞지만, 저는 이 압박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 좀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그 직후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 최근에는 사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검찰이 청구하면 무조건 구속영장 발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자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점점 약화 내지는 폐지 수순으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권 서약서가 나름의 쇼맨십이면 왜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서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쇼맨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 현재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명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그렇죠. 아하. 권리가 바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정치적으로 이걸 서약했던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장에 발언 때 올라가가지고 체포 안 당하게 좀 우리 동료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은, 무슨 소리냐, 당신 여기 서명해서 그 서약서에 서명했지 않냐. 우스운 꼴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 서약했던 분들이 나중에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기가 어려워지는, 예. 사실상의 정치적 효과 정도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의원 정수 축소 이야기도 꺼냈는데, 뭔가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좀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 정수 축소는 이 맞는 방향이에요? 저는 이거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얘기예요, 이거는. 예. 왜냐면 국민들 국회의원 싫어하니까. 불의자라고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한데, 의사들도 보면 의사 숫자 줄어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저도 변호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숫자가 줄어들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나 혜택이나 이런 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빌려가지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0명 국회의원이 난장판 치다가 270명이 난장판 친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의 대표로서 내놔야 되는 아젠다는 300명이든 270명이든 더 좋은 국회의원들을 각 당이 공천하고 나은 어떤 토론과 어떤 대안 제시가 살아있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 꼴 보기 싫다 10% 줄이자라고 하면 반대로 90% 줄이면 왜 안 됩니까? 반으로 줄이면 왜 안 돼요? 근본적인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답답함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분파 같은 식의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이 지금 시기에서 이게 포퓰리즘으로서도 역할을 할까라고 의문이 들었던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구 획정도 빨리 논의를 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총선도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의원수 축소 논의는 가당키나 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획정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전남의 선거구 10개를 놔두고도 지금 나누는 것도 너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줄이면 어떡할 만약에 거예요? 한두 석이라도 줄인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내놓은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비례를 확 없애버리자. 국민의힘에게 과연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아슬아슬한 격차로 지는 선거구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예.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꽤 선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약간 좀 설익은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대표가 꺼내는 아젠다인데 국민의힘에게 유리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네. 지지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요맘때 한번 좀 꺼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은 민주당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좀 심합니다. 예. 이제 전화 면접원이 직접 이제 사람이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의 좀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조사들도 있고요. 예. 반대로 ARS로 물어보는 데서는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결과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특히나 많은 의석이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역도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거든요. 예. 저희가 바람이 세게 국민의 입장에서 잘 불어야 현역 프리미엄을 이겨내고 도전자들이 당선이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정도 흐름에는 미치지 못했고, 더 안 좋은 거는 최근에 민주당이 악재가 정말 첩첩산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좋은 이슈로 잘 주도해 나간다라는 느낌은 잘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는 총선을 정부 여당이 낙관을커녕 저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분석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에 많이 확보되어 있는 무당층은 결국 야당 쪽으로 흘러간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한 45% 정도 선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은 결국은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지금 한 대통령이 한 39% 정도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사에마다 좀 다릅니다만 30% 후반대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또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예비 지정됐습니다. 네. 결국 최종 지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내용은 떠나서.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일단 예비 지정 자체도 쉽지 않았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예. 축하할 일이고, 또 순천대학교 이병훈 총장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다행이고요. 이게 어떤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스팀팩 같은 것 같아요. 스팀팩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다 보면 막 스팀팩 맞으면 마린 같은 친구들이 막 빠르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메딕 없는 스팀팩을 맡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 대학들이 변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역 대학들이 빠르게 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촉진제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순천대가 내놓은 혁신 방향 뭐 재밌어요.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인데 2년만 다녀도 그러니까 전문대학처럼 전문 학사는 주겠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리고 뭐 학과의 벽을 거의 사실상 없애고 마지막 1년은 뭐 실무 중심으로도 가고 뭐 우리 전남의 어떤 뭐 특화된 것들 뭐 스마트팜이든지 뭐 우주항공이든지 뭐 웹툰이든지 이런 거 위주로 가겠다. 다 좋은 얘기들인데 문제는 이거를 과거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 지금 지역 대학들이 존립의 위기에서 조금 한국 사회가 변하는 속도만큼 대학 변하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겠다고 해가지고 촉진제를 제대로 빨리 놓는 대학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보면서 뭐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촉발된 변화다 보니까 우리 대학과 지역 사회가 이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도 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럼 대학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물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요 타이밍에 한번 여쭤볼 게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최근에 1타 강사 논쟁 있잖아요. 뭐 네네. 수능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대학의 지식 전달 기능은 이제 거의 끝났다. 왜냐하면은 각 과목별로 전 세계적인 1타 강사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 순천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지식 전달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학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식의 허브 기능, 그리고 가능하다면 산학연을 비롯해가지고 그 지식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전파하고 실현해내는 기능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래서 이번에 순천대학교가 잡은 방향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십수년간 그냥 어떻게 보면 지식 전달 내지는 개인의 어떤 학문 연구에만 천착해온 교수님들이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다만 지금 순천대학교가 잡은 방향성 자체,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조금 더 밀접하게 해가지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 자체는 저는 필요하고 그게 없다면은 앞으로는 지역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을 거다. 동감이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병헌 총장과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화두를 좀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순천대 공대 광양 이전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요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순천을 근거로 둔 정치인으로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2008년에 공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그때 해버렸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밀당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뭐냐면 줄 건 주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네, 순천대학교 입장에서도 좀 튕겨가지고 광양에서 특히 뭐 포스코 등 대형 광양 소재 기업에서 얻어올 거는 좀 많이 얻어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에서 보셔도 아시듯이 순천대학교는 결코 순천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라남도 뭐 크게 봐서는 전라남도 전체, 작게 보더라도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대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순천에 있는 걸 뺏긴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순천대학교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더라도 괜찮지 않나. 근데 이게 저도 순천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얻어오는 거를 제대로 얻어오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죠. 털어불어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털어불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그리고 또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늘 하던 대로 주중에는 서울에서 국회 일정 소화하고요. 그제 그 토요일 날 내려와 가지고 좀 지방 일정 소화하는데요. 예, 오늘은 그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배식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올라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의 귀국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1년 만에 원래 계획을 다 마치고 들어오신 거고 네. 거기서 외교와 통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다고 했고요. 그 책도 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겠다는 게 당초 목표였고요. 예. 이번에 생각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그 환영을 나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역 일정이 좀 많아서 못 갔습니다만 공항에 도착하시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센 발언을 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요. 그렇게 발언을 하실 줄은 뭐 사실 저희도 몰랐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민주당이 백지장 한 장도 서로 맞들어야 하는 시기다. 같이 힘을 합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맞게 당의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해석하시기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을 다 겨냥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취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아니었어요. 예. 그중에 이제 일부 표현을 뭐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뭐 그건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하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자, 또 의원 정수 축소 그리고 불체포 특권 요게 한 주간 또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던졌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의원 정수 축소는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혁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마추어 정부 여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의원 정수를 왜 줄여야 하는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뭐 근거라도 들고 와서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10% 줄이겠다. 국민 여론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일 텐데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정서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포퓰리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 포퓰리즘이 아니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되게 애매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는 나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통계를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요. 한국이 17만 명인데요. OECD 평균 9만 9천 명이에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보다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가 더 많은데, 즉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그 적다고 표현된 데는 멕시코, 일본, 미국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의원 숫자를 놓고 보자면 우리보다 뭐 훨씬 더 이제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이게 지금 너무 뜬금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비례대표 줄이고 인구 감소 지역 통폐합을 해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 본인 지역은 빼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 여당이 얼마나 내세울 정책이 없고 추진할 국정과제가 없으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꺼내들었을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정부 여당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뭘 할지 이거부터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불체포 특권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뭐 이야기를 했고 서명을 해라. 우리는 서명했다. 근데 서명한 인원이 전체가 아니라 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7명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 혁신위도 불체포 특권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우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다소 정략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좀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 중에 불체포 특권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강한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당초 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왜 나왔던 거냐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보호하고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내지 사법부로부터 정치 탄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과연 정치 혁신이냐, 개혁이냐 하는 것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에는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뭐 서약서 쓰고 당론 채택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서명을 해도 이게 뭐 실효가 없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권리잖아요, 그냥.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도 예, 이게 예.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저렇게 풀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만 불안하고. 기득권 포기에 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봐 자꾸 그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옳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응하면서 그 옳지 않은 방향으로 문제를 더 끌고 가는 건 그건 정말 옳지 않다. 이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예. 불가피하게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검찰이 계속 정치권을 통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찔러보는 거잖아요. 건드려보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 분석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무엇보다도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참, 근데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 들어서 여러 명이 나왔었고 이걸 뭐 헌법상 권리인데 서명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니 좀 부담이 좀 있는 것이고 예.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지지율을 지금도 관심인 것이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일 텐데 예. 정치 개혁 이슈를 그러니까 여당이 좀 선점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일 텐데요. 그게 이제 해필이면 의원 정수 축소인 거면 좀 이제 되게 큰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불체포 특권 이야기하기 전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본인 사안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나니까 뭔가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플랜 B가 발동된 거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우리 당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서 취지를 선회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법부가 사실은 이제 검찰의 어떤 정치적 행위, 검찰의 과도한 그 수사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금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들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 없이 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천천히 좀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시기로 지난 금요일에 혁신위 회의 두 번째 가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그 혁신위 활동 방향,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서 또 정치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과 관련해서 당내 의사소통 시스템들을 조금 더 좀 점검하고 그냥 조직을 좀 진단해보자 이런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을 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연히 요구를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혁신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취지, 뜻, 이건 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조금 저희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더 깊이 논의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또 뭐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번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번 혁신위에다가 호남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혁신위에 대해서 호남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아직은 파악이 된 바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계속
호남이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긴 하나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한 투쟁을 하라라고는 요구도 있었고 또 국민들이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예. 그런 호남의 요구들이 있고 이걸 저는 혁신위에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혁신위가 하는 이러저러한 지금 최근의 조치들이 호남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면 호남인들에게도 더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정당으로의 변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양으로 와서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된 뉴스가 최근 나왔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백운산 국립공원 문제는 좀 논의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랬죠. 맨 처음에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고 나서 남부학술림 이 백운산 일원을 서울대학교 법인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반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백운산을 더 잘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으로서 백운산 국립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백운산 내 인도 개설하는 문제가 좀 터져 나오면서 다시 이제 국립공원 지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문제는 환경보호 측면,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지역의 발전,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또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 우리가 선거할 때 다 이야기했고 다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국립공원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부분이 지역의 미래하고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해관계자들의 좀 입장들을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모두가 다 포괄하는 이러한 논의의 장은 따로 없었던 것도 맞거든요. 예, 그래서 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서울대학교 무분별한 인도 개설 문제, 낭개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측에 왜 그랬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서울대학교한테 요구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광양의 이순신 철동상 정인아 시장께서 세 번째 또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저는 도대체 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요. 이미 두 차례 시의회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걸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정인화 시장이 광양시의회를 광양시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본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생각이 크고요. 광양시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없다. 광양시하고 싸우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역에 기존에 거론됐고 또는 추진됐던 관광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본인은 공약이었다고 이걸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는 건 독선이거나 아집이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약에 대한 절박함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공약을 했다가 잘못되고 반대가 있으면 또 그걸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했던 거를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통상 그래 왔던 거고. 근데 이걸 기어이 추진하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상임위의 시의회에 민주당 의원 4분 설득을 해서 이번에는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개인 생각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또 뒤에 당론으로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시 이걸 수습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어쨌든 민주당 우리 의원들도 시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대비하고 고민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을 텐데요.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시의원들에 대한 각계격파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의원들에 대한 각계격파를 통해서 관철시켜야겠다고 하는 거는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고 시민들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럼 당론이면은 변함은 없으십니까? 일단 시의 올라온다면? 의원들끼리 지난번에 당론으로 결정을 하셨던 거고요. 예.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게 당론이었음을 확인하고 입장을 통일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털어보러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국내 유일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와 함께 이와 연계해서 레이저 산업이 국가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데 포석이 담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 레이저 산업을 활용한 전남 권역별 전략산업 고도화 방안도 포함해 아무튼 추진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보면 나주에는 레이저 종합 클러스터를, 동부권엔 우주항공, 신소재, 철강산업을, 북부권엔 장비와 소재, 또 부품산업을, 그리고 중부권엔 의료, 바이오산업 등 지역별로 차세대 산업과 레이저 산업과 시너지를 얻기 위한 전략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섭니다. 전남도는 레이저 사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선도기업 등 레이저 기업 20개사를 유치하고요. 고용 5천여 명을 만들어 약 1조 5천억 원의 총 생산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통해 일자리는 물론 인구 유입에 기여한 대형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의 밑그림을 앞으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그려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계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남 6개 대학이 선정이 됐어요. 예,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목포대와 목포과학대, 또 전남과학대, 순천제일대, 초당대 이렇게 6개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 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면서 대학 내 평생교육 체제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공모에서는 광역단체와 일반 대학 두 곳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참여하는 광역 지자체 연계행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는데 그만큼 지자체 역할과 또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까지 연간 10억 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이후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통합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대학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또 평생교육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도 하도록 적극 협력하면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전남도가 7월부터 재해보험 톤수 제한 없이 도내 모든 어선에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재해보험료는 최근 3년치를 보면 2만 3천 척에 94억을 지원해서 보험금 수령만도 18,000건에 1,230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최근 유가 상승과 또 어선원 고용 악화로 어려운 연근의 어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줬는데요. 이번에도 대상을 더 확대해 10톤 이상 어선 680척과 또 100톤 이상 35척에 승선한 어선원이 대상이 됩니다.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업활동 중에 부상이나 또 질병, 사망 등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을 할 수 있고요. 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의 경우 침몰이나 충돌,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상에선 예상치 못한 재해가 실제 많은 만큼 어선원과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최근 국회에서 지역 의대 설립 문제 같이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전남도가 바로 환영의 입장을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을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남도는 메시지를 통해 지금 지역 의료 복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기초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 거점 컨트롤 타워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의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설립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전남도가 천일염 가격 상승과 공급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유통은 물론이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일염과 관련해 연일 뉴스화가 되고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이슈로 개별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인 공급 지연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전남도가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천일염 재고량 12만 톤을 목표 추가하고요. 또 생산 중인 핵소금을 넉넉히 확보해서 판매처 거점별로 신속화 배송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9월이면 종료될 천일염 생산 시기도 10월까지 연장해 4만 톤 정도 늘리고요. 유통 개선을 위해 개인 간 직거래를 늘려서 유통 단계를 축소하면서 농수협과 대형 소비처 이런 유통업체를 통한 개통 출하 판매를 유도해 출하량과 가격 조절에 나서게 됩니다.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연중 사전 예약 판매로 소비자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데 중점을 두고요. 정부 역시 지금 천일염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거나 소비자 불안 심리를 조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또 전남 귀농어 귀촌 인구가 매년 4만여 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40대 이하가 절반이 넘는다고요? 예, 작년 귀농어 귀촌 인구를 분석해 봤는데 전남 귀농인은 1966가구에 2,523명이고요. 기어인은 297가구에 388명. 그리고 기촌인은 29,864가구에 37,543명으로 총해서 32,127가구에 44,454명이 우리 전남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로써 전남 귀농어 기촌 인구는 2013년 통계청 발표 이래 10년 연속 4만 명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전남 지역 귀농어 기촌 가구 중 40대 이하가 22,47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는데 그런 데는 농어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컸고요. 또 영농어 정착 지원 사업 같은 전남 자체 정책 성과 역시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다 전국 최초로 인구 전담 부서도 신설해서 유치 활동을 전담했던 점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전남에서 산업업기 시작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발빠른 대응이 전남 유치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